앞으로 3년 안에 다우지수 2배로 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계에 핵폭탄급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주식시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장담을 해도 되는 건가 했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허황된 얘기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좋든 싫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건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추진력 하나는 확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언의 진짜 의미가 뭔지, 과연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인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다우지수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주식 좀 아신다는 분들은 S&P 500을 더 많이 언급하시는데 트럼프가 굳이 다우지수를 콕 집어서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줄여서 다우지수는요, 1896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주가지수예요. 무려 1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S&P 500이 미국 대형주 500개를 추종하는 것과 달리 다우지수는 딱 30개 기업만 포함해요. 대신 그 30개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들이죠. 어떤 기업들이 있냐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골드만삭스, 보잉, 맥도날드, 코카콜라, 나이키, JP모건 들어보셨죠? 미국인들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미국 경제의 체온계라고 불려요. 다우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신호고 다우가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다는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트럼프가 S&P 500이나 나스닥이 아닌 다우지수를 언급한 건 일반 미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상징적인 지수이기 때문이에요. 다우 5만 간다 라고 하면 뉴스 헤드라인으로 딱 꽂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우지수가 어디쯤 와 있는지 봐야겠죠? 2026년 2월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5만 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점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장은 이른바 트럼프 랠리로 후끈 달아올라 있어요.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했거든요. 트럼프가 돌아오면 규제 풀리고 세금 깎이고 기업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주가가 치솟았죠. 그런데요, 여기서 2배 상승이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계산해 볼게요. 지금 다우지수가 대략 5만 포인트라고 치면 2배는 10만 포인트예요. 10만이면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가 되는데 약 17년이 걸렸어요. 1999년에 처음 만을 찍고 2017년이 되어서야 2만을 돌파했거든요. 2만에서 4만이 되는데도 7년이 걸렸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5만에서 10만까지 고작 3년 만에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트럼프 경제학의 첫 번째 핵심 무기, 바로 규제 철폐입니다. 규제라는 게 뭔지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업자 등록, 위생허가, 소방점검, 간판심의, 이것저것 서류가 한 트럭이에요. 이게 다 규제입니다. 물론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식당에서 상한 고기 팔면 안 되니까 위생 규제가 필요하고,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건축 규제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도해지면 기업들이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제약회사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FDA,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받는 데만 평균 10년, 비용은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치고 나가버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노리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쓸데없는 규제들,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이른바 레드테이프 커팅 작전이죠. 레드테이프는 영어로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뜻하는데 예전에 영국에서 공문서를 빨간 끈으로 묶어서 보관했던 데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출범 직후부터 환경 규제, 노동 규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첫째, 환경 규제 완화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강화됐던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풀었어요.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사느라 쓰던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둘째, 금융 규제 완화예요. 은행들이 자본을 묶어두는 비율을 낮춰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돈이 더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셋째, 노동 규제 완화죠.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채용과 해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다우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냐고요? 다우지수에 포함된 30개 기업을 보세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금융주,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헬스케어, 이 기업들이 규제에 가장 민감한 업종들이에요. 규제 완화, 기업 비용 감소, 이익 증가, 주가 상승. 기업이 규제 준수하느라 쓰던 돈을 아끼면 그게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쌓입니다. 순이익이 늘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 주가가 따라 오르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효과가 어땠냐면요.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완화로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절감됐고 미국 가구당 연간 3,100달러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에너지 가격의 파괴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때부터 입버릇처럼 외친 구호가 있죠. Drill, baby, drill. 직역하면 시추해 자기야 시추해 뭐 이런 뜻인데 의역하면 미친 듯이 석유 퍼 올려 정도 되겠네요. 에너지 가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택배비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물건 사면 배송비가 붙잖아요. 그 배송비는 결국 기름값이랑 직결돼 있어요. 트럭이 굴러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이건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됩니다. 공장 돌리려면 전기 필요해요. 농사 지으려면 농기계, 기름 필요해요. 물건 운반하려면 물류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셈입니다. 에너지가 비싸면 모든 게 비싸지고 에너지가 싸면 모든 게 싸지는 거예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명확합니다. 미국 땅에서 나는 석유, 천연가스 최대한 뽑아서 에너지 자급자족하고 가격 확 낮추겠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요. 첫째, 연방 토지에서의 석유, 가스, 시추 허가 확대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환경 문제로 막아놨던 걸 다시 열겠다는 거예요. 둘째, 송유관, 파이프라인 건설 재개예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원래 개발사가 이미 철수한 상태라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셋째,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내연기관 규제 완화입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통 에너지 산업을 지키겠다는 메시지죠. 넷째, LNG, 액화 천연가스 수출 확대입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면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에너지 기업들 매출도 올라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게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현재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2.9달러 선인데요. 트럼프 정책이 제대로 먹히면 전국 평균이 2달러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갤런당 2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 곳도 있어요. 휘발유가 싸지면 물류비 하락, 상품 가격 하락, 인플레이션 진정, 그리고 동시에 기업 생산 원가 하락, 마진율 상승, 순이익 증가, 주가 상승. 다우지수에는 3M, 캐터필러 같은 산업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동시에 전체 경제에 활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에너지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무기,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세금 깎아주기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받을 때 느끼시잖아요. 세전 얼마인데 세후에 받으면 확 줄어 있는 거.
아, 내 월급 어디 갔어 하면서요. 기업도 똑같아요. 100억 벌어도 법인세 내면 실제로 손해 지는 건 그보다 적죠. 트럼프 1기 때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뭐냐면 2017년 법인세 감세예요. 원래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확 낮췄거든요. 35%에서 21%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단순 계산으로 100억 벌던 회사가 예전엔 35억 세금 내고 65억 남겼는데 감세 후엔 21억만 내고 79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순이익이 14억이나 늘어난 거죠. 이게 전 산업에 걸쳐서 일어났으니까 2018년에서 2019년 미국 기업들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는 더 파격적이에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춰주겠다. 21%도 역대급으로 낮은 건데 15%라니요. 이건 거의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저세율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 이런 정책을 쓰냐고요? 간단해요.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글로벌 기업의 CEO라면 공장을 어디 지을까요? A 국가는 법인세 25%, 규제 빡빡해요. 그런데 B 국가는 법인세 15%, 규제 느슨함, 시장 규모 세계 1위예요. 당연히 B로 가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자본의 귀환 전략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미국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우지수 30개 기업 중 상당수가 글로벌 기업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 늘어남, 소비 늘어남, 경제 성장, 기업 매출 증가, 다우지수 상승,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무기는 트럼프만의 것이 아니긴 한데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있는 AI 기술 혁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데는 트럼프 정책만의 힘이 아니에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챗 GPT가 세상에 나온 게 2022년 말이었죠. 그 이후로 불과 3년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구글, 아마존, 메타 다 AI 투자에 수백억 달러씩 쏟아붓고 있어요. 다우지수에도 AI 수혜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IBM 등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AI 붐을 더 가속화하려 합니다. 첫째, AI 관련 규제 최소화입니다. 유럽은 AI 규제법을 만들고 난리인데 미국은 정반대로 기업들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둘째,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유치예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명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에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셋째, 반도체 자국 생산 확대입니다. TSMC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서 미국 내 165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고 인텔에도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첨단 반도체 공장의 미국 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IT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보편화되면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성 급상승되고 금융업은 AI가 투자 분석, 리스크 관리하고 헬스케어는 AI 진단,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리테일 분야는 수요 예측, 재고 관리 최적화되죠. 다우지수 30개 종목이 거의 전 산업을 아우르잖아요. AI가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면 다우지수 전체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생산성 향상, 기업 이익 증가, 주가 상승. AI 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과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진짜 다우 10만 가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장밋빛 전망 뒤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해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국가가 입장료 명목으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산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매기면 원래 100달러짜리가 125달러가
되는 거죠.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너희 나라 물건에 관세 팍팍 때려버릴 거야. 싫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 이런 식이죠. 실제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시행된 관세 정책들을 보면요. 먼저 중국산 제품에는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쳐서 총 3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한때는 145%까지 치솟았다가 양국 협상을 거쳐 지금 수준으로 조정된 겁니다. 캐나다산 제품에는 USMCA,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지키지 않는 품목에 35%의 관세가 붙고 있고요. 에너지 자원은 10%예요. 멕시코산 제품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USMCA를 준수하는 품목은 면제됩니다. 이 유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가 시행되고 있고 국가별로 상호 관세가 추가로 붙어요. 세금재단 추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이 약 17%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자, 이런 관세들이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중국산 에어컨에 30% 관세가 붙으면 미국 소비자가 에어컨 살 때 그만큼 더 비싸게 사야 해요. 이게 가전,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전방위로 퍼지면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결국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지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미국 연준, 그러니까 페드가 뭘 할까요?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심하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해요.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 비용이 늘어나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이게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주가에 하락 압력이 생기죠. 이게 바로 관세의 부메랑 효과예요. 상대방 때리려고 던진 부메랑이 돌아와서 자기 머리를 맞는 격이죠. 다우지수 30개 기업 중 상당수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요.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고 나이키는 베트남에서 신발 만들고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매장이 있죠.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이 기업들 실적에 직격탄이에요.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 1차 미중 무역 전쟁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세 발표될 때마다 다우지수가 하루에 500에서 800포인트씩 출렁거렸거든요. 2기에서는 더 심했어요. 2025년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가 발표됐을 때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거의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두 번째 큰 리스크는 돈 문제, 즉 재정 적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법인세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규제 풀어준다고 했고요. 에너지 인프라 투자한다고 했죠. 이거 다 돈이 드는 일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면 당장 정부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죠.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38조 5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하루에 64억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38조 달러면 솔직히 감이 안 오시죠? 쉽게 환산해 드릴게요. 38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대략 5경, 5천조 원 정도예요. 경이 뭔지 아시죠? 1조의 만 배가 경이에요. 거의 6경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 예산국, 그러니까 CBO 전망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공공보유 부채만 53조 달러, GDP의 120%에 달할 거래요. 트럼프의 추가 감세까지 포함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죠. 실제로 CBO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일명 원 빅 뷰티풀 빌 하나만으로 향후 10년간 적자가 4조 달러 이상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정부도 빚을 지면 이자를 내야 해요. 미국 정부가 내는 이자만 2025 회계연도 기준 9,7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국방비가 9,170억 달러거든요. 이미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선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빚 이자가 더 많다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들어요. 인프라 투자도 복지 지출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가 워낙 튼튼하고 달러가 기축 통화라서 버티고 있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다우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에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영어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다른 나라 일에 덜 끼어들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죠? 국방비도 아끼고 분쟁에 휘말릴 일도 줄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경찰 노릇을 안 하면 세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도 심각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TSMC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중동도 불안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이란과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기억하시죠? 유가가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2008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침공 당일 다우지수 선물이 800포인트 넘게 폭락했고 그해 상반기 동안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약 19% 빠지면서 약세장 직전까지 갔어요.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도 있었지만 전쟁이 시장 불안을 크게 증폭시킨 건 분명합니다. 다우지수 30개 기업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이에요. 보잉은 전 세계에 비행기 팔고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으로 제품 만들고 코카콜라는 200개국 넘게 진출해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다우지수 2배는커녕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트럼프가 말한 대로 3년 내 다우지수가 2배가 되려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복리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다우지수가 약 5만이고 10만이 되려면 100% 상승해야 하죠. 3년간 100% 상승이려면 연평균 약 26%의 수익률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요. 다우지수의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이 배당 포함 약 7에서 8% 정도예요. 26%면 평균의 3배가 넘는 거죠. 불가능하냐고요? 역사적으로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에요. 다우지수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다우지수가 약 106% 올랐어요. IT 버블 초기에 매년 22%에서 33%씩 상승했던 시기죠.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레이건 시대 강세장에서는 4년간 약 77% 올랐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기 회복기에는 4년간 약 49% 상승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전후로는 3년간 약 56% 올랐고요. 보시다시피 3년간 100% 넘게 오른 건 1995년에서 1997년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50%에서 77% 사이였죠. 다우지수 2배가 얼마나 높은 목표인지 아시겠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술 혁신 사이클, 저금리 환경, 이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2025년에 세 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1월에 동결했어요. 추가 인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2020년처럼 돈을 무제한 풀 상황은 아닙니다. 기술 혁신은요, AI 혁명이 진행 중이고 이건 확실히 강력한 드라이버예요. 금리는요, 현재 3.5에서 3.75% 수준인데 2020년이나 2021년에 제로금리 시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세 가지 조건 중 기술 혁신은 강하고 나머지 두 개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3년 내 다우지수 2배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시나리오 1번 골디락스, 영어로 골딜락스라고 하죠. 최선의 상황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AI 혁명이 기대 이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가 기업 이익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미 부과된 관세들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회되거나 대폭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 다우지수가 3년 내 8만에서 10만 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예측이 상당 부분 운이 좋으면 거의 현실화되는 거죠. 확률은요, 약 15%에서 20% 정도로 봅니다. 시나리오 2번, 범피라이드. 울퉁불퉁하지만 상승하는 시나리오예요. AI 성장은 지속되지만 기대보다 느리고 감세 효과는 있지만 재정 적자 우려로 규모가 축소되고 관세 전쟁으로 일시적 변동성이 발생하지만 결국 일부 협상으로 봉합되고 인플레이션이 간헐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딘 거예요. 이 경우 다우지수가 3년간 5만 5천에서 6만 5천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연평균 10%에서 15% 수익률로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확률은 약 50%에서 55%,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3번,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상황이에요.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데 거기에 대만이나 중동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현실화되면요. 다우 지수가 3만 5천에서 4만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경기 침체 속 고물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확률은 약 15%에서 20%. 나머지 10%에서 15%는요. 아무도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이른바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요. 종합하면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시나리오 2번, 즉 변동성 속에서 완만한 상승입니다. 트럼프의 다우 10만 예측이 그대로 맞을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망할 확률도 낮아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의 3년 내 다우지수 2배 선언. 이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상승의 엔진은 4가지. 첫째, 규제 철폐, 기업들 숨통 트여줌. 둘째, 에너지 가격 인하, 원가 절감, 인플레이션 진정. 셋째, 법인세 감세, 순이익 극대화. 넷째, AI 혁명, 생산성 혁신. 이 4가지 엔진이 합쳐지면 이론적으로는 역사적인 상승장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도 3가지. 첫째, 관세 전쟁. 이미 시행 중인 관세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둘째, 재정 적자 폭발, 국가 부채 눈덩이. 셋째, 지정학적 불확실성, 전쟁, 분쟁 위험. 이 암초들 중 하나라도 크게 터지면 다우 10만은커녕 하락장도 가능해요. 현실적인 전망을 정리하면요. 최선의 경우 다우 8만에서 10만, 확률 15%에서 20%. 기본 시나리오 다우 5만 5천에서 6만 5천, 확률 50%에서 55%. 최악의 경우 다우 3만 5천에서 4만, 확률 15%에서 20%.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변동성 속에서 완만한 상승입니다. 최종 결론이요. 다우지수가 2배가 될지 아닐지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동성과 기회가 함께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